그럼 오늘 도시의 성장과 쇠퇴, 그 원인과 풍경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해주실 임동근 작가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지리학의 최고 전문가이신 임동근 작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공간연구집단 대표, 매핑 및 모델링 연구소장, 문화과학 편집위원을 역임하셨으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에서 유목하기, 역서로는 살과 돌, 서구 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관찰자의 기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임동근 작가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동근입니다. 저는 지리학 전공을 했고요. 제 주제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인구 1000만 이상 도시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뭐 이런 통치술 관련된 겁니다. 이게 숫자라는 게 제 연구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0명일 때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법칙하고 10,000명일 때 굴러가는 법칙하고는 좀 다른데 어느 순간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이제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1000만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거대하게 큰 도시들인데 이 큰 도시들이 이제 그 아시아에만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정도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못 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규칙으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다스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제 그 기술이 발전했는지가 이제 제 박사 논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갖고 했냐면 동사무소를 갖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했고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논문 쓸 때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 연구보다는 외국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할 때였으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동사무소의 모태는 정말 희한하게도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모태인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동사무소의 그 모태가 이제 그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은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동사무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고. 필리핀에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그 이장님 댁 같은 느낌이에요. 동장님 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아니라. 동장님 댁에 가면 동사무소 업무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자체는 없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잠깐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도시계획을 맨 처음에 전공을 했고요. 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쓴 논문은 풍수지리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정말 그 어르신들이랑 얘기하기 편해요. 여기가 명당입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져요. 근데 정말 역설적으로도 풍수지리를 제대로 배운 건 파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를 50년대, 60년대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하신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무당 갖고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무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60년대 무당에 굿하는 비디오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돌고 북한도 또 돌고 막 이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 우리는 모르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풍수에 대해서 한참 마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문지방 베고 눕는 거 자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세요. 문지방 놓고 그렇게 베고 이렇게 보통 많이 자는데 목침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쭉 이제 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들어오는 그 문지방이 밖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딱 막는 턱이에요. 그러니까 대청마루에서 찬 공기가 싹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온돌로 떼고 있는데 군불 떼고 있는데 그 문지방이 없어버리면 갑자기 찬바람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창이 있어도. 그래서 문지방은 밖에 있는 찬 공기가 못 들어오게 딱 막아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 땔감을 갖다가 100개를 뗄 걸 150개를 떼야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럼 땔감을 훨씬 더 많이 떼게 되는 거죠. 문지방이 깨지면. 그럼 문지방이 깨져서 땔감을 많이 떼면 뒷산이 황폐해져요. 뒷산이 황폐해지면 물이 부족해져요. 물이 부족해지면 농농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소출이 작아지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동네가 망했는지도 모르게 그게 망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문지방 뱉고 노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7살 이하의 애가 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는 뭐였고, 그다음에 뭐 묘자리 어떻게 쓰고, 이런 얘기를 푸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풍수지리과 미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하고 있고, 요즘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풍수지리 갖고 이제 논문을 썼고, 그러다가 이제 석사쯤 되면서 뭘 했냐면 스포츠 센터 갖고 논문을 썼어요. 스포츠 센터인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청소년회관, 무슨 뭐 군 청소년회관, 이렇게 언제부터 그 공공이 스포츠 시설을 갖다가 짓기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그 제 석사 논문쯤 됩니다. 그래서 왜 관이 행정 쪽에서 그 그러니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 시설을 갖다가 막 지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뭐 그 스포츠 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살만하니까 지었다였죠. 보통은 살만하니까 이제 스포츠 센터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면 만들어지고 인구를 뺏기지 않는 그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구 안에서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뭐 이런 청소년 시설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일할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서 키우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군이나 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입니다. 96년 이후에 갑자기 스포츠 센터가 쫙 늘어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석사 논문이 됩니다. 박사 논문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동사무소가 됐죠. 이 박사 논문 쓴 지 한 10년, 15년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뒤로 연구한 것들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라는 그 수도권에 대한 거는 이제 박사 논문이고, 그 이전에는 항상 저를 힘든 곳으로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묘해서 힘들 때만 찾아요. 그래서 위기 지역, 뭐 망가진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할 때마다 이제 TF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별팀이 조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주로 이제 불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거의 서울에서 살고, 제가 이제 서울 토박이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서울 쪽이니까. 근데 서울 밖을 나간 적이 없는데 계속 이제 서울 말고 경기도를 갖다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신도시 계획에 대한 책이 이제 나왔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군산, 뭐 거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공장 지역을 딱 가면 여기가 위기인지 아닌지 겉으로는 정말 안 보여요. 그냥 그 슬레이트 판넬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서울 같으면, 아니면 부산만 해도 그렇고 광주만 해도 그렇고, 여기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냥 썰렁하다, 여기 망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여기도 망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공장 지역은 이 공장 지역은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향이 별로 없습니다. 겉보기 잘 몰라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제서야 인터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위기 지역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철저히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도시계획 맨 처음에 할 때도 맨 처음에는 사람 가지고 하다가 점점 이제 외양만 갖고, 뭐 내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테마파크 설계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제 겁만 이게 쭉 치중을 하다가, 이제 산업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시 이제 모으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지금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고 망해가는가에 대한, 특히 이제 성장이라기보다는 망하는 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산업 쪽에서, 산업부 쪽이랑 아니면 뭐 산자연 쪽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우울해하셔요. 왜냐면 제 주제는 다 망하는 도시들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선생님 강의는 뭐 우리가 뭐 망하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죽는지 알고나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그
망하는 그 곡선을 변곡점을 갖다가 이제 꺾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출발을 하는 게 이제 제 논의의 이제 주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도시의 성장과 쇠퇴 그 원인과 풍경들인데 굉장히 넓은 이야기라서 아주 간략하게 그냥 큰 흐름만 이제 짚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조금 요즘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풀겠습니다. 오늘 할 거의 큰 주제는 강, 철도, 도로입니다. 이 세 개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갖다가 그려줘요. 강이 이제 세상을 이제 보여줄 때 이때인데 이거는 왜 안 보이죠? 처리하는 동안 뭐 제 그냥 말로 이제 풀게요. 자, 그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모든 국토를 다 일일이 다 경찰력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통치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저 산을 갖다가 가가지고 뒤질 수가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띄엄띄엄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지배를 하면 주변을 지배를 하는 거지 그 주변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백지입니다. 근데 강은 예외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모든 군사력이 움직이고요. 길로 가는 것보다 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랐으니까.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기타 등등 이 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나루터를 가면 뭐 그 나무 파는 사람이 있고 뭐 땔감 파는 사람이 있고 뭐 파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랑 네트워크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루터 중심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루터 중에 큰 나루터들은 이제 관이 요즘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그 군인들이 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지키는 상태로 그 나루터를 갖다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 유역권을 3대가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강, 내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내 손자가 살고 계속 그 강으로 계속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사를 가도 강이고 결혼을 해도 강이에요.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강 안에서 움직입니다. 강이 지금으로 따지면 고속도로랑 똑같은 거죠. 모든 물건이 다 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유역권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항상 다 강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강놈이 낙동강놈을 못 만나고요. 만날 일이 없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넘어야 되니까. 문경세제 넘든가 뭐 하든가 넘지 않으면 그 새로운 유역권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반면에 산은 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규율이 관의 규율이 아닙니다. 다른 규율입니다. 뭐 임꺽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이 썩었을 때 다 산이 저항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까지 못 올라오는 거죠. 못 올라오고 산은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은 항상 모르는 곳, 위험한 곳 아니면 지금의 그 억압이나 아니면 그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게 이제 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넘나들면서 간혹 작은 산들을 연결을 해줬던 게 이제 보부상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기본은 다 강이고 강을 갖다 넘나들면서 아니 산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강이랑 만나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보부상들이 연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도 19세기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 단면을 그려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으로 들어가면 자원하고 나무하고 땔감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좀 낮은 산에서는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충족시키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곡괭이질하면서 이제 농업을 하게 되고 더 내려가면 조금 큰 경작지가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다가 나오면서 항구하고 물고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계속 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 강 안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강 중류에 있는 사람들은 강 상류와 강 하류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도 비슷해요. 스케일이 좀 다를 뿐이지 세계 경제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긴 한데 요 강이랑은 얘기랑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이제 아부다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랍 중동 지금 이제 한참 시끄러운 중동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같이 있었던 교수가 야 12세기 중국 성이 나왔다 한번 같이 가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12세기 중국 성? 알고 봤더니 몽고예요. 원나라 때인데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중국의 흔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축조술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고려의 처용가 그러면 이제 아랍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고 보면 보통 선원이 한 평생 중동 아랍하고 그다음에 신라하고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한대요. 한 평생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이제 일하는 것들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원양선이 아니라 연안을 갖다가 이제 옆에 끼고 도는 거거든요. 배의 그 큰 배가 이제 불가능해서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다 채우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적당히 채우고 다음 정착지가 뭔지를 갖다 놓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물 채우고 그다음에 먹을 거 채우고 그리고 선원도 채운다는 거예요. 누가 선원이 이제 병들어서 죽으면 내려가지고 요양 보내고 다시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동까지 가는 아라비안 라이트처럼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에 굉장히 큰 항구들별로는 다 뭐냐면 새로운 인종의 선원이 유입되는 창구입니다. 유입되고 창구고 그리고 내가 선원인데 중간중간에 기착 항구에서 계속 이제 그 아프면은 멈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뭐 여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애도 낳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10번쯤 되면 야 이제 내 인생 이제 힘드니까 더 이상 배 못 타고 이 항구에서 내려서 난 정착할랜다. 여기 내 아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용이라는 양반도 정착이 여기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인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용광로처럼 섞였다는 거예요. 물건도 훨씬 더 많았고 지금 우리가 중동 물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강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강의 상류하고 하류가 서로 교류하는 방식이에요. 저쪽에 위에 상류에 살던 사람이 나무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뭐 점원하다가 갑자기 농부도 됐다가 아니면 항구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강 따라서 사람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상류 사람, 중간 사람, 하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바다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흐름이 이제 강이 그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고 결혼하고 일하고 평생 강을 벗어나지 않았고 산을 넘는 건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유역권이 몇 개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죠. 한강권하고 낙동강이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반 정도가 이제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광주 전남 이쪽이 이제 영산강권이 되고 요 위에 이제 색깔은 안 칠해졌지만 금강, 이제 섬진강 이런 그 권역들이 생깁니다. 요거는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뗏목 타고 가면 언젠간 만나거나 아니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유역권 안에 유명한 사람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장터 가서 누구를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면 그 양반 따라가지고 또 일자리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이런 강 중심이 됩니다. 이 영산강인데 요거는 그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오른쪽도 그렇고 요거는 영산강에서 그 산세하고 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산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류가 정말 작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황룡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을 텐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배들은 이제 그 오기 힘들고 작은 배들이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영산강 쪽이. 그래서 황룡강이 이제 센터가 되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상류하고 하류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됩니다. 이건 대동여지도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자세히 보여요. 장성댐, 이 장성댐은 저는 역사가 꽤 깊죠. 70년대 초반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장성댐이 이제 들어갑니다. 호남에서 들어가는데 댐은 뭐 농산물 때문에 지었다라고 보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농업 용수로 제일 많이 씁니다. 장성댐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댐은 무조건 산단입니다. 산업단지랑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 용수는 보호 중심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큰 댐을 70년대 여기 지었다는 얘기는 여기 산단을 갖다 어딘가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안동댐은 1년에 반이 비어 있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있는 그 댐이 이제 안동댐인데 맨 처음에 안동댐을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물 가둬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 안동이라는 데가 경북 그쪽 끝이라서 물이 그냥
그 옆에 있는 논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해결이 될 정도인데 그렇게 큰 댐을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지었어요. 이거는 구미공단이랑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크게 지으려고 하면 항상 정부는 큰 댐을 갖다가 주변에 지어요. 그래서 광주도 마찬가지고 요 주변에 있는 댐들을 갖다 크게 지으면서 이제 지금은 농업용수로 쓰지만 여차하면은 이건 공업용수 돌린다라는 계획이 항상 들어갑니다. 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장성댐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상류가 들어가면서 황룡강은 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물이 거의 다 가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요거는 화천댐이 그러니까 저쪽 한강 쪽에서 화천댐이 수은 경제를 작살내버린 게 1960년대 후반이거든요. 70년대 팔당댐 들어가고 하면서 댐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이 다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배가. 그러면서 한강을 뭘 했냐면 매립해가지고 반포 아파트 짓고 압구정 아파트 짓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원래 경제의 중심지, 그다음에 목이 되는 그러한 그 권력의 중심지였다가 샥 사라지고 이제 부동산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댐이 하나 건설돼가지고 아래쪽이 이제 습지처럼 이제 약간 좀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긴다 싶으면은 순식간에 이제 부동산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을 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하여튼 영산강 유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강이 무지하게 많아요. 작은 지천들이. 그래서 이게 그 애들 종이배처럼 작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투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요 안에 도는 데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길이 자체가. 요 작은 지천들을 갖다가 다 유람을 하겠다라고 해도 한 달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실핏줄처럼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경제들, 장터 경제뿐만 아니라 작은 경제들이 움직이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지역이 이제 영산강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지도들 몇 개인데 이 강이 지배했던 시절의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저쪽 포인터가 되나요 혹시? 아 되는군요. 북쪽인데 여기가 이제 이밥산성 그다음에 백양사입니다. 이쪽 라인이고 주변으로 큰 산이 있어서 강의 끝인 거죠. 산맥이라는 건 강의 끝입니다. 강의 경계를 만들고 요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성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센터에 있고 위 아래로 이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산에서 올라갔을 때의 풍경들입니다. 이렇게 읍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밥산성, 이제 백양사 이게 랜드마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산세 보고 이제 자기 위치를 판단을 하는 거였으니까 물어보면 야 그 산성이 어딨냐라고 하면 저쪽 방향이다라고 하면 산을 가리키면 그게 이제 방향성이 되는 거죠.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온다. 그다음에 그 사이 길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교가 등장을 해요. 향교는 그 양반들 입장에서 아니면 그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먹을 걸 채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가면은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림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왔다라고 하면 사림들이 대접을 해주는 포인트들이 이제 거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교가 모든 그 물류 창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류 창고가 이제 향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그 쌀하고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뺏기지 않는 물건들이 그냥 쭉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살인들이 와가지고 그 훈구파들 다 이렇게 몰아내고 뭐 중종 뭐 인조방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광조 얘기 나오고 사극에서 맨날 나오는 거. 이걸 갖다 이제 90년도에 제가 이제 그 수업 들을 때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화라고 보통 불리는 거에 경제학적인 토대가 뭔지 아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화라고 하는 살인들끼리 서로 싸운 거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료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서해안의 매립은 통일신라 때부터 매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산, 뭐 그다음에 저기 부안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매립지가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영산강 쪽도 어마어마하게 매립을 많이 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70년대 지도 못 씁니다. 매립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매립을 갖다 통일신라 때부터 하게 되는데 이 매립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을 갖고 이제 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나라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청나라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 양반들이 이제 3세대가 되면 재벌 3세대라고 칩시다. 이제 그 이조 반정 아니 뭐 그 이성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와서 3세대쯤 되면 사치품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성종 이후부터 사치품을 사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갖다 주냐면 쌀을 주고 거기서 비단하고 도자기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사치품들을 갖다 갖고 오는 거죠. 책도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쌀이 많으면 명나라 가서 청나라 가서 살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쌀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논을 갖다 계속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매립하는 방식은 그 쌀이까지들을 갖다가 쭉 엮어가지고 이렇게 쭉 꽂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조수간만 때문에 쌓이면 거기다가 이제 조개 패총 같은 거 묶고 그다음에 또 다시 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언제 매립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세대만 거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논들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관료들이 그 매립에 그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양인들을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인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지방에서 했냐면 사림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의 돈이었어요. 내 소장농들을 갖다가 관에 있는 젊은 놈이 갑자기 끌고 가가지고 매립공사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도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상소를 굉장히 농사가 바쁠 때 양인들을 농사를 지어야 될 양인들을 갖다가 빼서 저쪽에 매립지 공사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상소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관으로 좀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림의 등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라도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있는 그 이황이나 이이나 이런 양반들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그 땅과 관련돼서 매립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옛날 이야기라서 장성이 여기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보는 방법. 대동여지도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산세, 하나는 물, 그다음에 하나는 도로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메인이 돼요. 여기서 산은 요런 그 검은색 먹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 정상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산세입니다. 강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실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산세하고 물세가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로는 여기 있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들이 도로인데 실제 도로가 아니라 요 한 칸이 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셀 수 있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몇 시간 걸린다. 이런 것들의 시간을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성을 보시면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개의 길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굉장히 큰 그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트라이앵글인데 여기 이제 고창하고 그다음에 영광하고 장성하고 이게 삼각형으로 이제 트라이앵글이고 여기 광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위에 가면 이제 담양하고 저 위에 가면 이제 그 부안까지 가게 되는데 보부상들의 그 권 자체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위에 살짝 산 넘는 아주 낮은 산이니까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이제 그 장성군의 보부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전혀 흔적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논문도 이 지역의 보부상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다 사라지긴 하는데 근데 보부상을 갖다가 만나신 적도 별로 없을 거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 만들어진 겁니다. 70년대 이후에 그 상무회라고 하는 데가 다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놀랬던 게 이제 그 홍성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보부상 관련돼 가지고 옛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70년부터 보부상을 했더라고요. 그럼 일제 시대 때 보부상 했던 양반들이랑 네트워크가 있었습니까? 근데 없었대요. 다 끊긴 겁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보부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것들의 이야기를 갖다 놓고 보면 상설시장의 등장입니다. 자, 이 장터가 굉장히 유명하다. 여기도 그 장이 있잖아요. 한 3-4개 황룡장하고 그다음 무슨 장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장터가 여기 전통장이. 장터의 가장 큰 생명력은 뭐냐면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돈 몇 푼 받고 여기서 판을 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건이 저쪽 끝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물건 교환하는 그런 장터도 있고 멀리서 오는 물건들을 갖다 끌어오려면 그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서 여기서는 저쪽에서 온 지역, 뭐 담양에서 온 거, 뭐 아니면 저쪽 고창에서 온 거, 저쪽 이거는 전주 쪽에서 온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섞기를 내면 누구든 물건 갖고 여기 와라라고 해야지 여기서 장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들어서 그 인터넷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깔아주고 여기 와서 컨텐츠를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장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을 갖다가 파는 사람이 이 땅은 내 땅이야. 장터의 제일 좋은 공간은 내가 가져갈래 라고 해가지고 상설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쌀 갖고 이 장터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미 굳어진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상점을 낸 사람이 이제 상설 시장처럼 됐으니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그런 품종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항아리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항아리를 갖다가 상설 시장으로 파니까 항아리 갖고 못 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집신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나무로 짠 것들 가지고 갖고 와서 팔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상설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시장 근대화를 하면서 장터는 다 죽습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 다 끊긴 거죠. 그래서 요 보부상에 대한 흔적들은 만약에 발견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되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발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지금 구현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인터넷에서는 지금 거의 매번 장터가 열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인스타에 올릴까, 페북에 올릴까, 트윗에 올릴까, 기타 등등 뭘 올릴까가 어느 장터로 나의 컨텐츠를 팔러 갈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터 개념이 오히려 네트워크처럼 인터넷에 살아 있습니다. 1899년쯤 되면 이제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이때 화려해지는 요 지도인데 요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뒤집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위로 놓고 그린 지도가 있고요. 남쪽을 위로 놓고 그린 지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남쪽을 위로 놓고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집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산성이고 백양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 마을들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마을들이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한번 가서 나쁜 말로 이제 털고 가는 거죠.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19세기 말이잖아요. 이때 세금 걷는 지도는 정말 많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 배우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때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이조 말기에,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굉장히 많은 뭐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걷는데 해골에도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지도가 됩니다. 여기 읍지고요. 그리고 이 풍경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저쪽에 산성이 굉장히 큰 게 있고, 그다음에 백양사라고 해서 절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산들 사이로 마을 이런 이미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이 지배했을 때의 풍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도가 등장하면서 이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 사는 방식은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자식, 아버지의 자식, 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친구들의 자식들이 동료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또 연결되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직업의 세습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공고하게 들어가는 건 조상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끈을 연결을 안 해주면 나는 굶는 겁니다. 이 유효권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할아버지가 가난하든 아니면 뭐 부자든 간에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친분들, 다른 가족들과의 친교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얘기인데 철도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도의 등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스케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역 여기서 타는데 모스크바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 영산강 유역 안에서만 지금 네트워크를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몰래 기차 타고 계속 넘어가면 결국은 유럽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끊겼기 때문에 그 철도가 그런 역할을 안 하지만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철도는 지역에 있는 작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세계랑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국가 아니면 뭐 도, 국가, 그다음에 이제 그 권역, 뭐 아시아, 유럽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이 철도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언제나 외계 행성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타는 순간에 어디를 가든 새로운 외계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죠. 마치 드라마랑 똑같아요. 연극 보는 것처럼 펼쳐지고 닫히고 펼쳐지고 닫히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세계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도 모스크바까지 이제 도망가서 이제 가는 거죠. 빨치산이 돈이 어디 있다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냥 철도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인데 이게 1904년도 건데
이 전부터 이제 철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철도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이건 역사학에서 굉장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없는 이곳을 왜 지었을까? 철도를 허벌판에 바이카로스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맨날 겨울이고 거기에 철도를 놓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 미스터리가 몇 개 있는데 러시아 혁명사라든지 이런 쪽 연구를 하신 분들은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극동까지 왔을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하얼빈이라는 데가 있는데 묵단이 아래쪽 위쪽으로 지린성 있고 거기 가보면 경성보다 역사가 서울보다 역사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돈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은행가들이 있고 유태인 은행, 그다음에 조선은행도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온. 그러니까 프랑스 은행, 세 개의 돈들이 다 하얼빈에 와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 짓고 철도 짓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가져갔을까라고 해보면 기껏해야 콩, 나무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먹을 게 거의 없는 데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팽창인데 어디까지 갈지 그냥 계속 뚫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904년인데 1890년대 같으면 뭐 신미양요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프랑스 애들 와가지고 뭐 쏘고 미국 애들 와가지고 쏘고 이러는 거. 당시에 강릉하고 서울은 축지가 1870년대 이미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땅을 다 재고 가요. 그 지도들 다 지금 프랑스에 있거든요. 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세한 지도들이 다 있습니다. 대원군 등장하기 전에 우리나라 직지를 갖다 거의 다 끝내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모르는 땅에 가서 개척하고 탐험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것도 뭐 서양사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촉발을 했던 게 철도입니다. 철도라는 게 되게 이상해서 한번 노선이 완성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한 10km 건설을 하고 그러면 맨 끝이 여기 되잖아요. 마치 지하철역 뭐 기차역 생기는 것처럼. 그럼 거기가 번창해요. 번창하면 또 가요. 또 번창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마치 아까 매립지 하는 것처럼 하나씩 여기 늘어나면서 계속 개발이 연장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나라고 싶을 정도로 한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륙간 철도 열차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열차들이 특징이 장거리를 건설하는데 꾸준히 건설하기만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륙을 갖다가 횡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철도가 지금 여기 신흥리역인가요? 거기 보면 급수탑 있잖아요. 그 급수탑처럼 기차 안에 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음식을 갖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증기기관차는요 물을 갖다 끓인 다음에 칙 하면서 빼잖아요. 증기를 뺍니다. 그러면 물을 갖다가 뭐 몇 리터를 들고 가든 계속 칙칙폭폭하면서 빼는 것 자체가 물이 계속 고갈이 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중간에 내려서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럼 물도 채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람도 채우고 먹을 것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철도역은 뭐냐면 새로 열린 장터입니다. 철도 시간표에 따라서 장터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쪽으로 가면 도시락 사업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재창조가 되고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연안 따라서 배의 선원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것처럼 기차역에서도 내리고 타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갔다 타면 한 일주일 정도 갈 때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때 속도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잡고 중간중간 계속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는 게 필수 코스가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철도를 타야 돼요. 왜냐면 훨씬 다이나믹하죠. 기차역을 갖다 내릴 때마다 새로운 물건도 만나고 새로운 풀도 만나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뭐까지 팔았냐면 기차역에서 꽃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사치품, 기호품 이런 것들도 계속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래서 하얼빈역 나오면서 거기다 기차역 요즘시로 따지면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 하얼빈에서 열리는 장터에서 물건을 얼마를 팔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유치를 하는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바로 기차를 연결시키지 말고 1박을 하얼빈에서 했을 때의 경제 효과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그것도 황당해요. 박물관으로 보내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박물관을 갖다가 관람을 시키고 거기서 돈을 갖다 입장료를 얼마 받으면 돈이 얼마 남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타당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이때 당시에 벌써 나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면서 요 개발의 축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쯤 되면 이런 지도가 나와요. 요거는 그 프랑스 작가가 갖고 있는 개인 소장품인데, 왜냐면 아시아 지도에 대해서 이 지도 한 장 들고 일단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기차를 타면 베를린, 파리, 런던 간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면 어느 배고, 그다음에 이 배 실제로 운행하는 배의 모습을 갖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배들 타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넘나들 때는 기차와 배가 제일 중요하게 지역을 넘나드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은 또 감각이 둔해진 트랜스내셔널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들면서 관광하기라는, 지금 우리는 별로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한국가만 찍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 왔으면 중국 가고 한국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 가고 찍고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유럽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15박 16일 뭐 4개국 뭐 5개국 뭐 몇 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유럽에서 이 당시에 아시아를 관광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도시 몇 개 찍는다, 몇 밤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관광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의 다 국가로 막히게 되는 거죠. 중국도 막히고 한국도 북한 때문에 막히고 뭐 일본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 아시아 쪽에서의 그 여행은 다 국가 관광으로 이제 전환되는 게 이제 80년대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국가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가는 그런 루트들이 이제 당시에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코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차 타고 저 끝까지 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런 그 갓쓰고 이런 양반들하고 저쪽 유럽에 있는 이런 풍경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낯설지만 그냥 한복 입고 그냥 모스크바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갓쓰고 있고. 근데 갓만 쓴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철도로 다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왔기 때문에 다 인종이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때의 문화가 이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해서 세계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에 있는 느낌이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종주의가 별로 없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너는 흑인이야, 뭐 차별받아야 돼,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인종이 달라도 돈이 얼마나 많을지 감당이 안 돼요. 이 기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그 뭐 무슨 뭐 유럽 뭐 횡단열차 1등급 뭐 오리엔탈 특급 뭐 이런 것처럼, 뭐 내가 지금 인도 가면은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고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왕실에서 왔을지 뭐가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인종만 갖고 이 사람을 하등하다 뭐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계주의자들은 철저히 인종이 아니라 계급입니다. 너는 왕실 사람이니? 너는 왕실의 땅이 얼마니? 보물이 얼마니? 국민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급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층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종에 대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아니면 일자리가 있으면 어디든 철도를 따라 유랑하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철도를 건설하러 유랑을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노동자들은, 1930년대까지 이 노동자들은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경제 위기 때는 철도를 놨으니까 사철이든 뭐든 간에 철도 길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길 따라서 공장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길 위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세계 국가 지역, 이게 완전히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급기야 이게 이제 1920년대 읍지입니다. 장성 읍지인데, 읍지에 굉장히 옛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판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여지도에 기차역 집어넣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충격은. 그래서 요 장성역하고 신흥역하고 사거리역, 요 세 가지 역이 이제 장성군의 읍지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여기 들어가면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었다면, 강 따라 마을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지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기차역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군은 이 기차역으로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 길 따라, 이 철도 따라 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디가 가는지, 이런 그 방향성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도 중요한 시설들이 이제 몇 개가 튀어나오는데, 도로하고 이 그 주요한 그 시설들이 이 이전에는 그 마을들이었다면,
마을 그리고 향교였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시설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호수라든지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요 읍지 안에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치 개념에서 시설 장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장성군의 파워는 뭐야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인두세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몇 명이야, 장정이 몇 명이야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장성군 그러면 기차역이 몇 개야, 그리고 기차역에서 실어야 되는 광물이 몇 개야, 산물이 몇 개야 이런 물건 중심으로 부의 개념이 바뀌는 게 이제 이 철도 개념입니다. 일제시대 관광지도예요. 여기 큰 것들이 이제 그 관광지입니다. 굉장히 큰 관광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전국으로 나오고 조선에 갔어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여기는 찍고 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 철도는 좀 독특한 건데 뭐냐면 사철입니다. 민간 철도. 빨간 철도가 이제 국가 철도입니다. 총독부가 거기서 국가 철도고 이제 이 파란 철도가 이제 그 사철인데 사철은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그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라인강의 기저 뭐 이런 것처럼 석탄이 강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석탄 캐가지고 강에 딱 띄우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는 석탄이 산 꼭대기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산 위에 있으면 거기 강이 없기 때문에 석탄을 갖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끌어올 수가 없으면 일단 강으로 보내는 철도 라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산회사가 이제 철도를 지어요. 이게 이제 그 농업 국가랑 같이 만나면서 조금 독특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담배 회사가 철도가 많아요. 사철이. 담배잎을 갖다가 부피가 크니까 이걸 갖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이건 강 주변에 강이 없으면 철도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도쿄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장에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한강 전기주식회사라고 해서 한전의 전신이었던 그 전시 걔네들이 뭘 하냐면 운하 사업을 해요. 그리고 철도 사업도 합니다. 매립지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석탄을 팔기 위해서 석탄을 팔려면 어떻게든 철도를 놔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그 금연이 제일 늦게 된 게 이제 철도예요. 철도에서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더 됐겠구나. 한 15년 전쯤에 일본 그 플랫폼 철도 옛날 그 지방의 플랫폼에 가면 그 부스가 하나 있어요. 유리 부스가. 거기서 담배 피라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 싫은 사람 부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담배를 다 피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이제 그 비슷한 전통이 생겨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철도에서 굉장히 늦게 금연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담배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KTNG라고 그 우리나라 그 담배 쪽에 있는 데가 사회공헌 한 빌딩에 가면요 흡연실이 정말 쾌적해요. 왜냐하면 담배 회사가 사회공헌으로 빌딩을 지어줬으니 얼마나 넓은 흡연실을 줬겠어요. 그래서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철도를 만든 회사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조금씩 이제 사철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쌀입니다. 쌀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가 지역을 갖다 곳곳으로 누빕니다. 이 철도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래서 스케일이 달라지면서 되게 합쳐지는 거랑 그다음에 지역의 맹주 자리들이 그 철도의 중심 교차점에서 그 연결되는 점에서 이제 하나씩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그 시간대가 작아서 그런데 넓은 나라 있잖아요. 시간대가 달라지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이제 생기냐면 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식, 신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성이 옐로우 시티인데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있잖아요. 황색 저널이라고 하는 그 저널리즘은 기차역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새로운 기차역에 딱 그러니까 내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문 파는 데 가서 도대체 이 동네는 뭐가 이슈야라고 보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여행서보다는 그것이 나은 거니까. 그래서 신문을 쭉 봐요. 근데 신문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 들어가는 퍼즐, 낱말 맞추기 그때 등장을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기차에서 낱말 맞추고 있고 수학 문제 풀고 있고 이런 식의 하나의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컨페션이라고 해서 고백류. 나는 이렇게 살았다. 뭐 석세스 스토리 뭐 이런 거. 내가 광주 가서 재벌된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식으로 만났다라는 것들에 대한 성공담 이야기 아니면 고민담 이야기들이 이제 그 저널에 이제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차는 미디어의 그러니까 언론의 발전이랑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서 기차역마다 뭐가 생기냐면 신문 지소가 생겨요.
신문 지소가 생기고 소식지가 들어갑니다. 이 소식지가 뭐까지 연결이 되겠어요? 3.1운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 신문 따라서 움직이는 인쇄물의 경로가 굉장히 큰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킬 만큼 페이퍼들을 갖다가 종이를 실어 날랐던 거죠. 아주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가 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철도하고 도로하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로는 길이 별로 안 좋아도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문까지. 예전에는 철도역까지 가야지만 됐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든 차가 있으면 됩니다. 철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기차 갖고 있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일단 그건 타는 거고 탑승권의 개념이었다면 차는 아무튼 내가 차를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개인의 역할이 차를 가진 사람, 차를 갖지 못한 사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이 차가 뭐 화물차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바퀴 달리고 기름만 넣을 수 있으면 아무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순서가 좀 달라졌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도로가 엄청 촘촘해서 이게 지금 고속도로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도로만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건 국가지도집이라고 이제 제가 작업한 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그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료 도로를 갖다가 싹 덜어내고 공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만 뽑아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촘촘하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그렇게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든 맛집이 나와서 뭐 거기에 뭐 현빈이 나오든 뭐 아니면 뭐 이영애가 나오든 뭐 유명한 사람이 딱 갔다라고 하면 나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 면에서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통팔달로 아무튼 다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의지가 더 중요해요. 나는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9년도에 나온 그 내무부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군지거든요. 이때 84년도, 86년도, 89년도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만듭니다. 그래서 87년도에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무부가 손을 떼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장성군 관련된 지도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공무원들이 봤던 지도예요. 공무원들이 봤던 지도인데 요 앞면이 이제 그 장성군 지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뒷면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공무원 여기에 사는 공무원이 내무부 장관의 보고를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컨닝 페이퍼인 거죠. 그래서 궤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장성군 지도 걸어놓고 요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그 지도의 이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거 바로 보면서 이제 PT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때 이 도로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국도가 몇 킬로고 지방도가 몇 킬로고 군도가 몇 킬로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면 따라서는 지금 길이 어떻게 되고 도로 이퀄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이제 결정이 됐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도로가 정말 중요한 그런 근대화의 징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15년 전인가 부안 가가지고 그때 그 그쪽 사람들 부안 군수님하고 뭐 기타 등등 몇 번 만났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도로가 1km씩 포장됐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도로 1km.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 전에 이제 그 여당이 그 자기네들의 그 당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을 이제 포장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1km씩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1km씩 늘어났대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포장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받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도로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린벨트예요. 장성군 쪽, 광주 쪽 연결되는 그린벨트. 광주 그린벨트는 정말 의외입니다. 광주는 뭐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빈 땅도 굉장히 많은데 그린벨트를 갖다가 굳이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 그린벨트가 등장을 하죠. 근데 등장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린벨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그린벨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79년도, 89년도인데 70년대 초반에 그 그린벨트 지역하고 조금씩 달라요. 계속 바뀝니다. 변경이 됩니다. 아무튼 도로가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목이 사라졌는데 양극화가 늘어나는 역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도시가 성장하고 쇠퇴하는 거에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만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도로가 많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 그 격자마을 갖다가 설계를 했던 그런 지역계획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로가 많아지니까 이제 특색 있는 식당들이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도로가 많아지니까 어디서든지 30분 내면 여기로 올 수 있으니까 1시간 내로 여기 일일 생활권이고 뭐고 하면서 있으니까 어디든 뭐만 잘 되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그다음에 거주 패턴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곳으로 가고 모이는 곳에 더 모이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 지금 깐 건데 이거는 지금 점선이 고속도로고요. 이거 2010년도 거니까 좀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철도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도시들입니다. 도시들인데 도시의 규모를 보면 수도권이 여기까지예요. 수도권 쪽에 엄청나게 많고 부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섬들이 있을 뿐인 거고 그 남동임해공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거점들만 있고 주변은 다 공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대구, 울산, 부산은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광주는요 섬이에요. 정말 외계에 있는 그 무슨 행성에 있는 스페이스쉽처럼 거기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주변이 거의 인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배후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홀로 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쪽입니다. 결국은 이쪽 지역에서는 광주 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죠. 경계가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제일 큰 데로만 간다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쪽 큰 놈만 큰다. 요거는 이제 세계화와 그적들이라는 책에서 다니엘 코행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언제나 그냥 교훈처럼 저한테는 있습니다. 뭐냐면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 연결이 되면 누가 이득일 것 같냐라고 하면 큰 도시가 이득입니다.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FTA 한다. 그럼 누가 이득이냐라고 하면 큰 나라가 이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도도 그랬고요. 인도하고 영국하고 갑자기 교통망 많아지고 배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도가 식민지 될 때는 경제 격차가 1대2였는데 나중에 1대20까지 늘어납니다. 연결되면 될수록 큰 놈만 살아요. 요거는 그 이유가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크루그만도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자, 작은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고요. 옆마을에도 빵집이 하나 있어요. 옆마을까지 빵 사러 안 가요. 난 이 마을에서 다 사요. 이게 유효권이든 아니면 도시든 뭐 모든 비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통망이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빵 사러 저 마을까지 저 도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두 마을의 빵집 중에서 한 마을이 승자가 됩니다. 한 마을에 있는 빵집이 아주 작은 이유로 뭐 팥빵에 팥이 조금 더 들었네, 뭐 아니면 밀가루를 뭐 어떻게 썼네, 뭐 뭐든지 간에 아무튼 요만큼 차이가 있어도 이기는 쪽에서 왕창 다 가져갑니다. 여기는 망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중국집이 있었고 저기도 중국집이 있었는데 저쪽의 중국집이 갑자기 배달을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바꾸고 나서 상권을 넓혀가지고 이쪽 마을을 갖다 죽여버린 거죠. 죽여버리면 이쪽에서 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쟤는 짜장면이 맛있고 우린 짬뽕이 맛있다. 그래서 짬뽕을 저 마을까지 팔아야겠다. 쉽게 말하면 특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마을까지 파는 대신에 저 마을에 있는 빵집이든 짜장면이든 뭐든 바꿀 수 있는 뭔가를 갖다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A 마을하고 B 마을하고 옆 마을하고 같이 하나의 상권을 유지를 하면서 음식점이 짜장면집이 짜장면이 맛있는 집도 있고요. 짬뽕이 맛있는 집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길이 넓어져 가지고 옆 마을을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지금 이 두 마을은 이미 경쟁을 해서 짜장면, 짬뽕 잘하는 집이 생겼고 여기는 짜장면도 그냥, 짬뽕도 그냥인 마을을 갖다가 딱 연결하는 순간에 그 중국집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짜장면 쪽도 있고 짬뽕 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우리는 탕수육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은 또 특화가 돼요. 그러면 또 옆에 또 만나면 또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 도로가 만들어지면 언제나 초반은 작은 마을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힘들게 특화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 말고 내가 살지 않는 물건 팔 마을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물건 팔 마을이랑 연결된 다른 마을도 연구를 해야지만 내가 특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메트로폴리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도시, 작은 도시 연결되면 큰 도시가 언제나 이기지만 작은 도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결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은 비슷한 작은 도시보다는 잘 산다예요. 광주랑 이렇게 담양하고 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담양하고 장성하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경제 규모였고 비슷비슷한 건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담양이랑 광주랑 바로 연결돼가지고 다이렉트로 뭐 철도든 뭐 지하철이든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 담양은 당연히 죽습니다. 광주랑 게임에서 죽는데 적어도 연결 안 된 장성보다는 잘 산다예요. 이게 이제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망과 관련된 역설들이에요. 그래서 연결해도 망하고 연결 안 하면 더 망하고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제 중소도시의 이제 틀이 됩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여기서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인구를 얼마나 많이 뺏겼냐라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집에 나와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75년인가부터 집계를 했을 텐데 70년대부터 400만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호남권에서. 충청권에서는 153만 명 정도, 영남권은 한 250만 명 정도가 빠져나와요. 인천, 경기는 850만 명이 들어옵니다. 쫙 인구를 갖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는 거죠. 젊은이일수록 더해요. 이거는 여기에는 등장 안 하지만 제 논문 중에 하나는 70년대 충청도에서 3분의 1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충청도는 도로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인구를 3분의 1,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서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로 인구가 뺏기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그 호남권의 인구가 제일 많이 이제 서울로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 거죠. 수도권의 호남 향후에는 다 80년대 생긴 거예요. 쫙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구를 저렇게 많이 뺏긴 거죠. 제일 많이 뺏긴 거죠. 400만 명이 넘으니까 호남권에서.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지도 그 심각한 얘기 바로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도시에 의존하는 건데 이게 또 국가지도집 그리면서 제가 주장해가지고 만든 지도인데 뭐냐면 얼마나 지역이 광역시에 의존적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광주를 뺐어요. 이렇게 드러냈어요. 지도에서 드러냈더니 호남에 이 전남에 있는 도로망이 절름발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길들이 다 광주 쪽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안 만들면서 이제 좀 큰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장성군도 바로 위에 있는 혜택을 받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이 광주랑 연결이 돼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담양까지 가는 게 되게 바로 옆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광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길 자체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키고 가려고 하면 무조건 광주 외곽을 갖다가 끼고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남 도지사다라고 해가지고 내 땅의 지도를 보고 싶어, 뭐 내가 지금 행정해야 될 땅을 보고 싶어라고 딱 해버리면 이 양반은 광주를 밟지 않고는 도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려면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언젠간 광주 찍고 못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도너츠처럼 이제 삥 둘러 있거든요. 전남은 좀 나은 편이에요. 저 경북 이런 데도 더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충북 그런 데는 끊겨요. 아예 길이 끊겨요. 거기는 청주하고 충주 빼면은 그냥 도로망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도시의 지역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암호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렇게 말로 풀어야 될 거예요. 왼쪽이 96년이고요. 96년, 98년이고 오른쪽이 이제 2016년의 지도인데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린 나이부터 나이든 나이까지 쭉 있어요. 자, 이 암호를 갖다 해석을 해드릴 건데 뭐냐면 이 지역에 20대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20대 여자를 관찰할 확률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 확률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나이든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나이든 여자가 보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 거의 없는 이런 식의 성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표인데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는
서로 사는 곳들마다 여기는 젊은 애들이 많은 곳, 여기는 20대가 많은 곳, 여기는 초등학생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으면 여기는 그 지금 애가 한참 많이 나오는 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점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노인과 비노인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동운면 갖고 지금 그림 그린 거거든요. 동운면을 갖고 놨더니 거의 노인을 보면 노인이 관찰이 되고 젊은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관찰이 되고 노인을 갖다 관찰하기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완전히 양극화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애 키우기 좋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따로 일하기 좋은 곳, 일하기 나쁜 곳, 젊은 사람이 있는 곳, 젊은 사람이 없는 곳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세대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상태가 됩니다. 동운면으로 갔을 때.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게 이 표입니다. 이건 발표 못했어요. 퍼블리싱하면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라 이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곳들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례를 갖다 이제 놓고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결국 해법은 이제 다른 식으로 풀립니다. 요 해법을 갖다 얘기하는 저 이외의 다른 제일 유명하신 분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 이제 마강래 교수인데, 중앙대학교의 마강래 교수님인데, 요 분이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해가지고 좀 그 제목이 좀 이렇게 현란한 제목을 다셨어요. 그래서 망해가는 도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분포하는지, 지방 소멸의 다음 이제 주제로 뭐 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이거 화두입니다. 압축 도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언제 장성구에서 부르셨나요 혹시? 이분은 지방 도시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말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다 확고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지방 도시 살생부, 지방 소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화두가 이제 두 개의 화두로 나오는 겁니다. 왜 메트로폴리스의 서울의 탄생, 이거는 이제 지책인데, 그 메트로폴리스는 왜 계속 커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는 왜 죽는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여러 명들이 이제 대충 현상은 알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라는 말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요즘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비관론적인 거고, 이제 이분은 굉장히 낙관론 쪽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망해가는 쪽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우울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 첫 번째 징후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19세에서 24세까지만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울산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 끝입니다. 이게 왜 끝이냐면, 자, 이 마을에 살면요, 어차피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 살면 할아버지 집이 가든 뭔 집이 가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내려가요. 그런데 딱 나가는 순간에 집도 사줘야 되지, 집세도 줘야 되지, 그다음에 뭐 또 객지에서 생활한다고 뭐 얼굴도 잘 못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돈이 슬금슬금 나가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공단 지역이 특히 심해요. 울산,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제철소가 거의 무슨 우주선처럼 떠 있거든요. 포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포항에 돈은 많아요. 그러면 그 제조업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고 나가야만 되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재생산만 된다면, 할아버지의 직업이 손자한테 가고 이렇게 2대 걸쳐서든 뭐든 간에 재생산만 된다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이 써야 될 돈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는 게 보통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적 자본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친구랑 인사를 하는 거 없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안 만나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인디케이터가 19세부터 24세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찰이 뭐냐면, 24세가 지금의 24세가 34세가 됐을 때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의 34세가 24세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잡는 게 두 번째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큰 도시랑 붙었던 작은 도시 두 개의 운명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안 살았었는데 20대 때, 30대 때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보다는 여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그 선호가, 그러니까 조금의 그 비교 우위가 생겼다 안 생겼다라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돌릴 때 딱 그 두 가지만 봐요. 지금 19세, 24세에 있는 애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왜 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거꾸로 지금의 30대들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이것들을 놓고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인구에 대한 역동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재밌는 말을 갖다가 이제 들었는데 세계의 제조업 도시, 공업 도시를 갖다가 연구한 그 학자가 전 세계 세 개 도시를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다양한 도시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망하는 이유, 저 도시가 망하는 이유, 망하는 이유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망해요. 근데 모든 세계의 공업 도시가 지금 다 망조인데 그 세계 공업 도시들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떠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이 떠나가면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게 지금 제조업 도시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글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도시 관련된 특집, 빈집 관련된 특집을 갖다가 할 때 낡은 도시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라디오에 이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지금 굉장히 활기찬 도시들이 많아요. 김해 가보시면 엄청나게 활기차고 그다음에 뭐 상무지구 이런 데 가도 굉장히 활기찬 것 같고 요즘 뜨는 신시가지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뜨는 도시들, 그 뜨는 도시들의 미래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안 갈 것이냐 아니면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도시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가버리면 망하는 거고요. 그 망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일본 다마신 도시, 일본에 있는 신도시들이 됩니다. 그리고 있는 애들이 안 나간다면 유럽에 있는 중소도시, 아주 강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작지만 강한 도시, 강소국이라고 얘기하죠. 강소도시들이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 이태리 북부라든지 이런 쪽의 도시들이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애를 유학 보내도 다시 불러들여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전통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계속 여기 있으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가지만 새로운 데서 온다라고 하면 이 도시는 약육강식의 경쟁의 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화두가 됩니다. 지금 신시가지든 잘 나가는 도시든 어느 도시든 간에. 그래서 전략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파리 도시계획의 대학 그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석사부터 해가지고 좀 하려면 굉장히 큰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파리, 렌 뭐 몇 개의 도시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그렇고. 그러면 전국에서 도시계획하는 애들이 쫙 파리로 모여요. 파리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석사 뭐 받고 박사 받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끝나고 나서 나 보르도 간다, 고향으로 간다 그러고 다 가요. 다 가고 재밌는 건 뭐냐면 국가가 갑자기 국토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동창들끼리 콜합니다. 야 다시 모여봐. 그럼 갑자기 파리에서 쭉 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번에 법 바뀐 거 너희 동네는 어떠냐? 너희 동네는 타격이 어떻게 되냐? 너희 동네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좀 심각하다 싶으면 정부에 건의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과 연합회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성명서 내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이 서울이라는 아주 강한 중심이어도 지역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 유럽의 아주 독특한 전통이에요. 유럽은 3대가 한 도에 사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곳, 아빠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이 한 도가 80% 넘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얘는 파리로 유학 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가 갔다 와서 여기서 일해야 될 곳이 어디다라고 지역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파리에서 유학을 하지만 내가 가면 지금 내 고향에서 도시계획을 할 거야 라는 전망이 있는 거고 이미 그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들의 친구들과 모아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객지 생활을 합니다. 객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뭘 할지도 알고 그리고 지금 내 고향은 무슨 당면 과제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주제가 뭔지도 안 상태에서 교육의 중심지에 와서 논문을 쓰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식의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마을에 젊은 애들은 계속 여기에 살 거다라는 희망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무한 경쟁, 서로 인구 뺏기. 지금 젊은 애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오. 이런 것들은 제일 잘하는 게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에 가면 청년들이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제 말대로 또 청년들이 갈까봐 좀 겁나는데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가면 거기서 뭐 청년 수당도 있고 일자리도 그렇고 서로 만나는 애들도 다르고 뭐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 잡아끄는 그런 매력 덩어리들은 대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간 애들이 다시 오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는가. 근데 서울은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면 거기서 자리 잡고 세금을 서울에 내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모든 도시가 다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유인책을 갖다가 줍니다. 언제까지 유인책을 주냐면 걔가 생산할 때까지. 돈 없으면 당장 내치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못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간 사람들은 다시 고향에 오느냐, 고향에 안 오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젊은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더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2016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 부산이 처음으로 20대 청년들이 뺏긴 해예요. 서울로. 예전에 부산은 주변에 있는 경남에서 쭉 이제 인구를 뺏어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뺏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군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예전에는 충청도하고 옆에 있는 전주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가 이제는 서울로 다이렉트로 가는 역할이 됩니다. 이 서울로 중간 도시를 거치지 않고 서울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주하는 젊은이들이 이주하는 패턴들이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무한 경쟁으로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을 갖다가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사라져 버리는 중소도시들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든 아니면 도시를 만들든,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 보면 내 자식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할 수 있는 계획, 상상할 수 있는 정책. 지금 뭐 신생아가 됐든 뭐 초등학생이 됐든, 너 열심히 공부를 해라라고 해봐야 여기서 문화교육 엄청 잘 받거나 아니면 영어교육 잘 받아가지고 큰 도시로 가서 안 돌아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는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자식이 가서 세계를 빛내라라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면 다시 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이 아이들한테 재생산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 없는 나이 든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기서 돌아가실지 외곽으로 밀려가실지, 그러니까 돈 없으면 서러워서 못 사는 동네가 되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여기서 어느 정도 돈이 돌아서 그분들도 살 수 있는지, 요 두 개만 양쪽으로 맞추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의 일자리와 노인들의 죽음, 노인들의 장래, 요 연결고리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유럽식으로 갑니다. 딱 유럽에서 계속 한 마을에 3대가 편안하게 사는 거죠. 난 이 마을에서 자랐고 이 마을에서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는 희망이 있는 거고, 자식들도 거기서 잘 자랄 거야라는 믿음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방 중소도시들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키입니다.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차고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잖아요. 거기 폭스바겐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15만 도시에 있어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15만 도시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살고 내려가고 그래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이놈은 뭘 시켜야지,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놈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만들어지고 세계화되고 다 경쟁으로 들어가는 중간 단계, 유럽에서 배워야 될 그런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마가나 교수님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 압축 도시만이 살 길이다라는 거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랑 비교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해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강의는 1시간 반 했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임동근 작가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0회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